단 한 명의 한국 의료 전문가가 파견되어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파견한 국가 자문관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최지혁 교수를 파견했습니다. 최지혁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역학조사, 마스크 공급, 거리두기 정책 등 방역 전반에 대해서 자문했습니다. 그는 매일 우즈벡 국영방송 뉴스에 출연해 자문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문을 받아 10,000명 수용 가능한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비상의료 수요를 대비해 종합병원 4곳도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도움은 지난 13일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이 파견해준 최지혁 교수가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을 공유해주고 있다며 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도움이 이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다며 한국의 방역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전문가 파견 지원, 보건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 입국자들은 전원 격리시설을 거치게 했지만 우리 정부 제안에 한국 기업인 46명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 입국 시 시설 격리를 면제해줬습니다. 또한 양국 국민 귀국 지원을 위한 임시항공편의 주 1회 허가에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국민 359명이 귀국했습니다. 이 같은 협력에 한국 정부는 의료 전문가를 우즈베키스탄에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상과의 통화로 문재인 대통령은 벌써 세계 25개국 정상으로부터 협력을 요청받았습니다. 세계 밀학계의 대부로 불리는 짐 데이터 교수는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많은 국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의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고 조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한국 스스로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앞장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교수의 조언처럼 한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시달리는 시점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와중에 선거를 치르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로서 한국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0일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목격한 한국의 시스템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투표하러 온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1m 간격으로 줄을 서며 체온을 측정하고 소독제로 손을 문지르고 관리자들이 제공한 일용 비닐장갑을 착용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체온이 37.5도 이상의 유권자는 별도로 격리돼 검사를 받고 투표소는 소독된다고 했습니다. 감염 위험을 초래했던 위스콘신주의 경선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총선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400만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소의 안전성을 확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방역과 동시에 투표가 가능했던 이유는 위기에 꼼꼼하게 대비한 시스템 덕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한국 정부의 투표 대안책을 소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한 선거권을 보호하려 노력했다며 전염병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성을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한국의 선거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나라들의 감염의 위험 때문에 선거를 미루거나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지방선거 2차 결선 투표를 6월 21일로 연기했습니다. 영국은 지방선거를 아예 1년 미루기로 했고 폴란드는 대선을 우편 투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칠레는 이달 26일로 예정됐던 개헌 국민투표를 10월로 미뤘고 볼리비아는 5월 3일 대선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치르는 한국이 앞으로 각 나라들이 치러야 할 선거의 모델이 되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 국가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한국의 실제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14일 기준 신규 환자가 하루 새 27명이 발생하며 이틀째 신규 환자 규모가 3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총 누적 확진자는 1,564명으로 어느새 순위도 21위로 내려왔습니다. 한때 하루 최대 900명이 늘고 2위까지 올라가며 가장 위험한 국가라고 불렸던 한국은 지금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같은 수치를 가장 주목한 것은 각국의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교수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최근 전세계 국가 의료진들에게 웹세미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통해 한국의 상황은 알고 있지만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많아서 진짜 본인들이 접한 것과 같은 상황인지 궁금해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와 대응 과정 중에 광범위한 진단과 추적, 격리 등의 노하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한국이 진단검사를 대규모로 빠르게 세팅하고 정확도를 높인 것에 놀라며 무엇보다 국가의료보험의 형태로 많은 치료를 받은 부분에서 인상 깊게 느끼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보험 형태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놀랍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돈만 있으면 세계 최상의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MBC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한 여성 환자의 충격적인 병원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검사 비용은 $907, 하나로 $110만 원이었고 총 진료비는 $34,727, 하나로 $4,28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총 부담한 비용은 총 $4,400만 원으로 그녀는 병원비를 갚기 위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이에 반해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에 19일 동안 입원한 한국 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970만 원 정도였는데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44,150원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환자 진료비는 무려 1000배나 넘게 차이 났습니다. CNN은 11일 한 간호사가 환자의 비극적인 마지막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공인 등록 간호사 데릭 스미스는 심한 호흡곤란에 빠져 죽어가는 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돈을 내나요? 스미스는 CNN에 이것은 결코 잊지 못할 마지막 말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이런 현실이 매우 슬프고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보편성 건강관리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지난 2018년 미국 인구의 10.4%인 약 2,800만 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은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놀라며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험제도도 부실하지만 최근 위기에 대한 초기 대응도 실패한 미국은 지금 한국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4일 60만 개의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진단키트 60만 개가 14일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밝혔고 1차분 15만 개는 지난 주말에 배송되어 총 75만 개가 보내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우리는 한국 파트너들에게 진단키트 확보에 있어 미국을 지원하는 데 대해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한국 진단키트를 대거 수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키트의 정확도가 70%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는 6시간 내에 신속히 결과가 나오며 95%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산 진단키트는 30% 미만으로 이를 수입한 스페인, 필리핀, 체코, 터키 등의 나라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뉴욕 주지사는 최근 생명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전날보다 줄어들었다며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 전역 확진자 수는 하루 2만 5천 명이 넘게 늘며 종식까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쿠오모 지사는 내일이라도 끝나기를 원하지만 1년에서 1년 반까지 걸릴 것으로 보이는 백신 개발 전까지는 진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모든 프로스포츠는 멈춘 상태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정규 시즌 개막을 연기했고 미국 프로농구와 북미 아이스 하키리그, 미국 프로축구는 모두 시즌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프로야구는 이달 21일부터 연습 경기를 한 뒤 5일 초 무관중 경기를 개막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국 리그가 중단되고 5월에 한국에서 KBO가 개막된다고 하자 미국 ESPN은 KBO 중계권을 살해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ESPN은 이달 초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다시 야구를 하려는 나라가 있다며 한국 프로야구를 주목했는데 중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KBO는 실제로 미국 ESPN으로부터 중계권 구매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진영 KBO 운영본부장은 경기력이 입증된 KBO가 ESPN에 중계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야구 팬들이 분명히 매료될 거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ESPN은 메인 홈페이지에 얼마 전 미국이 고스포츠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한국이 단서를 제공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변 확대를 위해 해외 중계권 판매를 준비하던 KBO는 놀랍게도 이번을 계기로 전 세계에 한국 프로야구가 알려지게 됐다고 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위기 사태로 인해 한국의 프로스포츠까지 전 세계로 수출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하고 있는 방크가 만든 희망 포스터가 해외 누리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크는 지난 10일부터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등 7개 언어로 제작된 희망 포스터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배포했습니다. 각 글자는 용기, 열린마음, 승리, 정보, 방어, 1, 9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자를 연결하면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나라 혐오를 멈추면 우리는 승리한다. 가짜뉴스를 멀리하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며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실천하면서 하루 9명과 마음을 나눠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크에 따르면 13일 현재 유럽, 미주, 아시아 등 세계 외국인 9,375명이 해당 포스터에 좋아요를 눌렀고 998회가 공유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등불이라 불리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새로운 시대의 가장 앞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밀리터리 분야를 한 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핵 보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간 육해공, 특수부대, 해병대 등 각 분야별로 다뤄봤었는데 한 번쯤 한국의 핵 보유, 그리고 핵 관련 기술에 관한 중국의 시각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의 중국 영상들을 주제별로 이어서 보시겠는데 대략 순서는 이렇습니다.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결된 외교적 문제, 한국의 원전 기술을 포함한 기본적 핵 기술에 대한 언급, 더 나아가 핵무기 개발 가능성과 기술, 핵무기의 탑재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핵 잠수함이나 핵 항모, 중간중간 한국의 무기산업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향후 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한국의 공격형 미사일 능력에 관한 내용도 잠시 언급되겠습니다. 아울러 군사 분야를 다룰 때 늘 그렇듯 자연스럽게 또 일본이 함께 비교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먼저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 여부를 국제사회의 외교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朝鲜现在能发射这个氢弹，我自己的安全感就没了。我是不是也要接下来大力发展我自己相关的核事业？张老师您怎么看？这是不可能的，因为韩国它是个民主国家，它不是一个独裁政权，所以说它这个要想发展核问题，第一位的先美国先给它灭掉，美国绝不允许韩国去发展核武器。美国我有的是核武器，你说要大的还是要小的？那些战术的核地雷。核炮弹我都给你。你说你是个3·8线，你还搞什么核武器？美国绝不会允许韩国去搞这个，就从根儿上就把它打压掉，这绝不可能。何况现在任何一个国家发展核武器，那都是违反1968年这个核不扩散条约的，这个不行的。那是不是说，比如现在有了美国，然后还有了日本，这个韩国就可以获得一些这个安全感了？至少在朝鲜半岛区，至少他知道，如果你朝鲜真的挑。 실제로 한국은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손을 댈 것이라는 것을 크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연합작전들을 수행해왔기 때문인데 이러한 작전 계획은 조금 전 언급하신 4D 작전이라는 구상 같은 것들이에요.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그것들을 정찰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방해를 하고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는 전면적인 타격에 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매우 면밀한 준비와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훈련이나 키 리졸브 합동훈련 같은 것들은 이러한 4D 작전 구상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직접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개입하면 종심 타격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작전 계획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 그들이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영상을 짧게 확인해보고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을 연결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의 대국으로서 현재 기술적으로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들에 의하면 한국은 새로운 원전 발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더 이상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원자력 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장차 그들에게 추측하기 힘든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모두는 찬성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마저 다 해체하는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들기도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 국민들의 약 6할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찬성하고 있지만 해당 원자력 발전 기업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간 해왔던 원자력 발전 사업이 이렇게 멈춰서게 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재밌게도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크게 조명하다가 핵기술에 대한 내용으로까지 연결합니다. 远程攻击能力，这是很多国家都梦寐以求的打击战力。有了远程打击能力，不仅仅可以对敌方随时发动致命一击，还是有效的威慑能力。不过，一般只有大国才拥有这样的能力，比如美、俄、中等国，印度也在努力构建这样体系。可在亚洲，还有一个国家并不起眼，可同样具备这样的打击能力，那就是韩国。
韩国军方有关人士16号透露，韩国导弹防御系统核心武器之一的铁鹰中程地对空导弹 MSAM 实际上已完成开发。MSAM 可在20公里高度以直接碰撞杀伤方式对敌方弹道导弹进行拦截。韩国军方原计划于2020年以后进行 MSAM 实战部署，但鉴于朝鲜核岛挑衅日益频繁，因此将目标时间提早至2018年至2019年。说起韩国的远程打击计划，从上个世纪80年代开始就进行酝酿。首先利用从美国进口的耐击地空导弹进行改进，最终发展出来了180公里的地对地导弹。而此时美国发现了端倪，直接给韩国套上了远程导弹及其技术控制这个框框，限制了韩国在弹道导弹技术上的发展。而后韩国积极参与到跟俄罗斯联合研发罗老号运载火箭的过程中，与俄罗斯建立了技术合作关系。正是在这期间，韩国克服诸多难题，成功研发出来了玄武2导弹。原本玄武2是跟玄武3同步研发，可玄武3的研发进度甚至前期快于玄武2。而从韩方公布的照片来看，其玄武2导弹跟俄罗斯的伊斯坎德尔 M 战术地对地导弹非常类似，这不由得引得美方怀疑韩俄在导弹技术上交流已经到达了战略层级。因此，当韩国方面一再要求提升自己的弹道武器的运载能力和射程时，美国方面始终不松口。美军绝对不希望看到韩国具备自己独立的远程打击能力。不过，韩国此时发挥自己软磨硬泡、油盐不进的战术，连续张开多轮谈判，并借助多次发生意外事件给美方施压，最终迫使美方代表最终妥协，让韩国的弹道导弹射程从300公里提升到500公里，其中300公里射程下弹头搭载载荷重量1.5吨。而且现在韩国底气越来越足，尤其是可以躲在了美军铁伞之后，从默默发展自己巡航导弹和弹道导弹，转而开始多次公开展示自己的精确打击能力。在这一点上，日本都难以企及。韩国宣布试射成功，射程500千米的弹道导弹。这代表着韩国远程打击体系技术上其实已经不存在任何阻碍。还有就是上面说到的最大射程可达1500公里的玄武3巡航导弹，由于韩国的西海岸距离我国山东省仅93海里，而且韩军在此也有基地可供使用。如果玄武3发射车在这进行发射，最远可以打得到我国的西安，而以实际半径划分，则我国的东北区域全部被韩国的玄武3巡航导弹射程所覆盖，这无疑是相当危险的情况。而随着美国最新萨德反导系统的入韩，等于韩国成功进入到了美国的钢铁保护的苍穹之下，大可不必担心周围的中近程弹道导弹打击。这样等于韩国自己既拥有矛也拥有了盾，只剩下突破核门槛，韩国要进入世界大国俱乐部也是指日可待。而韩国在历史上至少进行过2次核武器的研发，要不然美国及时介入早就突破了。我们可以按照印度的现在水平来推算韩国未来的核能力。如果按照玄武2的1.5吨的弹头质量，对比印度实报数据来看，大约会在2到10万吨 TNT 当量左右。这也意味着，如果彻底放开韩国的核武器研发，其实际转化能力不会弱于日本，甚至比日本推进的更快，这才是更值得我们警惕的。 여러 밀리터리 영상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군사대국으로서 중국이 한국의 능력을 얕보는 경우도 분명 많지만 종종 보이는 이러한 형태의 경계감이야말로 실제로 그들의 내면에 자리한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채널 내에서 이미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에 대한 시각을 다뤄보긴 했지만 여기서는 핵 보유 능력을 그러한 해상 대형 플랫폼들과 연결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특히 한국 해군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但在近日，在构建韩国海军方面，韩国拿出了新的实际行动。韩国海军准备发展美国式核航母和核动力潜艇，独岛级2栖攻击舰项目就是韩国航母想法的先期尝试。随着世界各国大型2栖攻击舰的不断增多，韩国1-2万吨级的独岛级2栖攻击舰已经明显落伍。在这样的背景下，韩国就效仿日本，准备以美制 F-35B 型短距垂直起降战斗机和更大型的2栖攻击舰为基础，发展至少1艘现代化的准航母，形成强大的海上作战能力，并对周边国家的标准航母形成威胁。以韩国人的想法，准航母的航母发展思路明显并不是最佳方案。韩国方面探讨结果认为，核动力航母最适合韩国海军。韩国设想中的航母将会在很大程度上参考英法新航母的设计，但是在起飞方式上又有别于英法新航母，完全采用美制标准。在吨位方面，韩国设想吨的航母吨位超过7万吨，韩国的设想是在吨位和整体能力方面
一举超越周边国家所有现役和即将服役的航母。而且，韩国人认为，凭借自身在独岛级两栖攻击舰建造中积累的直通甲板大型水面作战舰船建造经验，再加上韩国相对宽松的军事装备引进环境，韩国完全有能力独立发展一级东亚最强的核动力航母。在核动力航母之外，核潜艇自然也是韩国人的重要想法之一。从上世纪90年代开始，韩国就引进列装了德国的209型常规潜艇，并以此为基础，先后发展了张宝高1级、2级和3000吨级的张宝高3。而最新的张宝高3级，实际上已经开始以德国新一代的214型常规潜艇为原型，也采用了德国 API 系统。和考虑发展的核动力航母、核动力潜艇相比，在水面作战舰船发展方面，韩国也没有停歇。韩国以 KTX-2型驱逐舰为原型，设计发展的6000到7000吨级及重型驱逐舰联合火力支援舰和武库舰思路于一身的新型驱逐舰，已经处于快速推进状態。而借助韩国海军的这些新型舰船项目，韩国人梦想多年的东亚韩国海权似乎已经不远。 핵무기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핵 추진 항모와 핵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핵 추진 항모 등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보다 좀 앞서간 느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가지는 한국 해군과 핵 플랫폼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한참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전체적인 군사력을 조명하는 과정에 그중 현실적인 핵잠 보유 가능성까지 더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最近几年，亚洲国家的军事实力得到了显著提升。除了中国之外，其实还有一个国家的军事实力也在突飞猛进。这个国家就是我们的邻国韩国。虽然韩国没有中国如此庞大的军工体系，但是韩国自主研发的武器装备也是非常的强大。曾几何时，韩国所研发的坦克在全世界都享有非常高的名誉。而除了韩国坦克之外，由于韩国三面环海，所以韩国也是一个海军工业非常强大的国家。随着世界各国的作战理念发生变化，武器装备也在发生变化。现在大部分战争都不会涉及陆军，所以有的国家已经开始在陆军方面做文章，裁军也是随之进行。据悉，韩国打算在2022年之前裁掉10万陆军，从原本的46万变为36万人。不过在对陆军下手的过程当中，韩国对其海军和空军也有了更高的要求。前段时间就曝光了韩国设计的2艘航空母舰，而这2艘航空母舰正在被国会所定夺，是否要进行建造。其中一艘排水高达7万吨，是一艘大型的航空母舰。由此可见，韩国对于海军的重视程度越来越高。当然，这还不算完。据悉，韩国海军参谋长表示，韩国致力于拥有核潜艇，这种武器装备目前很少有国家拥有，而能够研发制造的国家更是少之又少。所以韩国把核潜艇定为自己海军下一个发展目标，引起世界各国的广泛关注。